이어서 세션 3 실제로 이제 딥러닝이라고 부르는 기술이 강학술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성님이 30분 정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세션 3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세션 1은 기초 개념, 세션 2는 이제 그걸 수학적으로 푸는 방법이다 보니까 수학적 이퀘이션도 막 많고 이제 뭐 모델 정의고 하고 너무 이제 머리가 아프셨을 거예요. 그분들 이제 그렇다고 이제 뭐 포기하시거나 그러지 마시고 세션 3에 사실 오늘의 목적인 요즘 핫한 딥러닝을 이용한 강화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그게 DQN인 거거든요. 이거를 예시 위주로 간단히 편하게 이제 설명을 할 테니 이 세션 3를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설명을 드리는 게 마르코프 디자인 프로세스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 풀기 위해 이제 밸류 펑션, 펄리시 펑션, 모델 베이스드, 모델 프리에 대해서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큐러닝이 뭘까요? 저희가 큐러닝, 그러니까 DQN 하면서 큐러닝 하는데 저희는 이미 이거를 사실 배웠습니다. 템퍼럴 디퍼런스 러닝이 큐러닝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업데이트 룰에 물론 이제 정확하게 매칭이 되는 건 아닌데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업데이트 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업데이트를 계속 쭉 경험에 따라서 모델 프리 메소드로 해 나갔을 때 이게 최적의 그 Q 펑션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그 값을 업데이트를 잘 했을 때 그 값을 기반으로 최적의 패스를 찾을 수 있다. 이게 큐러닝의 골자고요. 여기서 그러면은 저희가 아까 세션 2에서 스테이트 액션, 이퀘이션 이렇게 되고 각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폴리시 이렇게 해서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업데이트를 이렇게 될 때 업데이트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야기 하나 안 드린 게 업데이트 룰이 왜 이렇게 되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천천히 하나씩 볼 거고요. 이번에는 최대한 수식을 안 넣고 지금 예시 위주로 할 테니 한번 따라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픈AI GM 프로젝트라고 이게 간단한 프로즌 레이크 게임이라는 건데 이 시작 위치에서 골 위치까지 홀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뭐 최적 패스가 뭐냐 뭐 간단히 보면 아마 요거일 것 같은데 이 패스를 찾자라는 겁니다. 강한 학습을 통해서. 여기서 근데 말씀을 드릴 거는 이런 아까 말씀드린 인바이러먼트 이렇게 실제 액션을 취하고 거기에 따른 리워드를 주고 이 환경을 정의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실제 소프트웨어로 제공해 주는 겁니다. 오픈AI GM 프로젝트라고 하고 아마 오시기 전에 그 실습 세션에 대한 자료를 봤을 때 오늘도 이걸로 환경을 구축하고 그거에 대해서 학습을 시킬 예정이실 겁니다. 이런 프로젝트가 있으니 한번 여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목적은 이제 시작점부터 목적지까지 가는 그 패스를 큐러닝으로 풀어보자. 그래서 상태는 이렇게 문제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게 시작 위치에 시작을 해서 골까지 가는 거고 골에 도착하면 보상은 1, 그 다음에 홀에 빠지면 마이너스 1, 천이 확률을 1로 편하게 놓고요. 그 다음에 행동은 위아래 좌우 이렇게 하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Q 펑션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는데요. Q 펑션이 아까 말씀드린 그 벨만 이퀘이션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과 같이 이퀘이션이 Q 펑션이 현재 값과 그러니까 Q 펑션이 처음에 제가 디스카운트 팩터를 설명을 안 드렸어요. 지금부터 T 스텝부터 T1 스텝 T 플러스 1부터 터미널까지 가는 전체 과정 그 리월드에 대해서 GT를 정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에스티메이션 하는 게 원래 처음 시작이어야 됐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디스카운트 벡터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디스카운트 벡터에 대한 영향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은 그거를 빼고 이제 그냥 RT1 플러스부터 R 터미널까지 갔을 때 다음과 같은 이퀘이션이 됩니다. 현재 스테이트에 대한 업데이트는 지금 값에 그러니까 지금 받게 되는 그 이미디어트 리월드에 이제 그 다음 그 Q 펑션이라는 놈에서 받는 추론하는 밸류를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룰이 디스카운트 팩터가 빠진 다음 이미디어트 값에 요거를 더하는 형태로 될 텐데요. 폴리시 펑션은 그 전이랑 같고요. 이 예제를 통해서 지금 이제 실행을 해보자면은 먼저 수도코드는 제가 영어 버전과 한글 버전으로 바꿔놨는데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알고리즘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글로 설명한 겁니다. 이거 이대로 따라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걸 보고 이제 실제 프로그래밍 코드를 짜는 건데 둘 중에 이제 편하신 걸로 보고 뒤에 예제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초기화를 시키죠. 여기 스테이트에서 랜덤하게 그 밸류 펑션, Q 펑션을
초기화를 시키고 액션을 다 두고 이제 하나의 에피소드가 이제 이렇게 쭉 가서 이런 랜덤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생겼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우연히 발생을 한 거죠. 그거에 의해서 업데이트가 이 패스에 대해서 저희는 템포럴 디퍼런스라는 거를 쓰기 때문에 0 업데이트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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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데이트 마지막에 지금 그 리월드가 저희가 주는 게 결국 골에 들어갔을 때만 1의 리월드를 주고 있잖아요. 하나의 에피소드에 대해서 마지막에 대한 여기만 1이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를 밑으로 갔을 때 이런 식으로 패스가 형성이 되면은 이제 이 1이었던 리월드가 점차 이렇게 하나씩 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피소드 N까지 가서 이게 하나의 원 석세스라고 하는데 이 패스에 대해서 이 패스에 대한 모든 큐펑션 밸류 값이 다음과 같이 1로 업데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기반으로 이제 어떤 에피소드를 돌려도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시작을 할 때 이 길을 옵티멀 퀄리티에 따라서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패스가 완성이 됐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기존 요 룰에 따라서 기존 이제 간단한 방법에 따라서 했을 때 요 패스를 해서 하나의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다 끝난 것 같죠? 근데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다시 나온 거고요. 이 질문을 던지는 건데 이게 최선입니까? 라는 내용입니다. 하나의 패스를 완성을 한 건 좋아요. 근데 이게 옵티멀이냐라는 거죠. 이 위치에서 n+1에서 다시 시작을 할 때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펄리시는 argmax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무조건 큰 값을 따라가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빨간색은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길로 갈 확률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익스플로이테이션이랑 익스플로레이션 이슈인데 먼저 정의부터 하자면은 익스플로이테이션은 잘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면 따라가자. 큐테이블이 있으면은 큐테이블 큰 놈으로 따라가자라는 내용입니다. 익스플로레이션은 한 번쯤은 모르는 놈을 탐색을 해서 정보를 업데이트를 하자. 요 위치에서 이것만 계속 따라가다가 이게 아직 나중에 최적의 이제 학습이 된 후면은 이게 옵티멀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이게 최적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아까 제가 이 16칸을 전부 다 효율적으로 모두 다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그럼 다른 길을 따라갈 방법이 없게 되는 건데 이 방법으로는 그럼 이 다른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주자라는 내용입니다. 그 기준이 이제 익스플로이테이션이나 익스플로레이션 이야기인데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랜덤하게 한 10% 정도는 딴 길로 가자라는 겁니다. 나머지 90% 정도는 큐테이블을 따라가고 그게 바로 이제 이글리디아 이제 에딩 랜덤 노이즈인데 이제 이글리디는 그 10%라는 확률을 주고 그 10% 확률에 따라서 랜덤하게 가든지 이거를 오퍼레이션을 하든지고요. 에딩 노이즈는 이제 큐밸류 자체에다가 여기에 자체로 노이즈를 추가를 해서 액션을 선택을 하자 이건데 모르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논문이 이글리디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저게 좀 더 결과가 잘 나오는 것 같다라는 이제 좀 실험 결과적인 추론이 좀 있긴 한데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냥 10% 두고 아예 랜덤으로 하지 이렇게 Q 펑션의 노이즈 추가 형태는 잘 없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10% 기준으로 두고 랜덤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룰이 하나가 추가가 된 게 아까의 수도코드에서 행동을 선택을 할 때 argmax만 쓰는 게 아니라 이글리디 기반으로 10%의 확률로 딴 길로 세자 딴짓 좀 해보자 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디스카운트 피처 리월드 이슈인데요. 자, 이렇게 따라갔고 밑으로도 따라가서 둘 다 패스가 완성이 됐습니다. 패스가 두 개죠. 빨간색 패스랑 파란색 패스랑 A 패스랑 B 패스랑 리월드가 똑같다고 봐야 될까요? 저희가 이 리월드 에스티메이션이 이 값에 대한 맥스 값이기 때문에 이 패스랑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둘 다 1이 나오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분명 눈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파란색이 한 칸 더 적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요. 이거는 7칸인가요? 7칸을 가니까 갖는 가치가 다를 거죠. 그 컨셉으로 미래에 예상되는 보상은 근시일 내에 지금 내가 당장 내일 먹을 빵이 한 100년 뒤에 먹을 빵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래의 이 1부터 디스카운트 팩터라는 보통 이제 0.9를 주는데 1의 위치에서 0.9를 주고 이 위치를 기반으로 또 이제 전의 값에 또 0.9를 주고 이거를 패스별로 0.9를 다 줬을 때
요 시작 위치에서는 패스가 밑에 게 좀 더 높은 리월드를 값을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디스카운트 팩터는 미래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이제 줄여주는 영향을 준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총 보상이라고 정의가 된 게 저희가 드디어 아까 봤던 디스카운트 팩터가 들어간 형태. 그 다음에 그거에 따른 업데이트 룰은 디스카운트 팩터가 마찬가지로 돼서 업데이트된 룰로 바뀌어서 이제 이 수식이 바뀌었습니다. 세 번째 이슈이자 마지막 이슈인데요. 스토캐스틱 환경 이슈인데 아까 말씀드린 MDPS 특성 중 하나인 겁니다. 정의는 에이전트가 행동을 따른 상태가 확률 분포를 따르는 경우. 여기 예를 들어서 1,1의 스테이트에서 다운이라는 액션을 우리가 했는데 그럼 2,1이 돼야 되잖아요. 보통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거니까 이게 아마 확률적으로 한 90%를 따른다라고 일반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한 10% 정도는 밑으로 왔는데 다운이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오른쪽으로 간 겁니다. 얘가 멘붕이 오죠. 그래서 이 기존의 룰에 이 왼쪽 그래프는 이 기존 룰에 따른 업데이트 룰이고 오른쪽 그래프는 요 룰의 새로운 방법에 대한 업데이트 룰인데 컨셉은 잘 에스티메이션 되고 있는 놈을 새로운 경험에 대해서 조금만 업데이트를 하자라는 내용입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게 처음 리월드였는데 밑으로 갈 때 0.59를 보고 밑으로 갔는데 이거에 따라서 액션은 실제 이쪽으로 가면서 이 값에 대한 디스카운트 팩터가 들어가고 리월드는 0이고 그러면은 0.59라는 이 파란색이 노란색으로 0.48로 반영이 되면서 다음번 에피소드에는 어디로 가지? 이러면서 멘붕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잘 에스티메이션 된 놈에다가 가중치를 두고 그 가중치에다가 새로운 경험에 대한 거는 나쁜 경험이 돼도 그냥 그거를 한 10% 정도는 업데이트를 반영을 해주자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가 나온 거고 이 알파는 보통 0.2를 보통 i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의미로 보면은 기존에 있는 값을 90% 정도만 참조를 하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리월드는 10% 정도만 참조를 한다라는 컨셉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나의 큐러닝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는데요. 큐에서 이제 이 업데이트 룰이 이제 디스카운트 팩터랑 그 다음에 평균값을 해가지고 이렇게 업데이트가 됐고요. 자, 저희가 사실 강학습이 이렇게 뜬 거는 아까 말씀드린 아탈이 나오면서부터 알파고 나오면서부터 딥러닝이 적용이 되면서부터 이게 시작이 됐거든요. 그럼 강학습에서 지금 딥러닝이 빠질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까지 제가 딥러닝 이야기를 하나도 안 했죠. 그럼 이제 딥러닝이 어떻게 나오냐, 즉 딥큐러닝은 언제 나오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실제 세상에서는 큐테이블로 이거를 전부 다 반영을 하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게 40 x 40인데요. 40 x 40에 액션 4개 하면은 40 x 40에 4. 한 6,000, 7,000 정도 되죠. 그거 다 경험하려면 난리 난다라는 겁니다. 실제 문제는 40 x 40보다 더 크겠죠. 100 x 100도 있을 거고, 1000 x 1000도 있을 거고. 그래서 딥러닝이라는 놈이 뛰어난 데이터를, 딥러닝이라는 놈이 13년도부터 유명해진 이유가 인공신경망이라는 어떤 기술적인 요소를 써서 인풋 X랑 인풋 시키는 데이터가 있을 거고 아웃풋 시키는 데이터가 있을 건데 이 둘 간의 복잡한 비선형적인 관계를 잘 매핑하는 방법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딥러닝 좀 기초를 들으신 분들이 아마 이해하기가 편할 텐데, 그러니까 X를 넣었을 때 Y로 나오는 방법이 뭐냐, 그걸 사람이 그냥 설계를 한 것보다 더 잘 추론한 게 딥러닝이다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건데, 아까 이 테이블이 너무 많아서 못한다 했죠. 그러면은 이거를 다 일일이 하지 말고 딥러닝이 잘 추론한다고 하니까 스테이트랑 액션을 넣어서 아웃풋 이 밸류, 저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Q 밸류 값을 잘 출력해 주는 놈을 만들자라는 겁니다. 일종의 테이블을 딥러닝을 이용한 함수로 바꿔버리는 거죠. 이게 딥큐러닝입니다. 정확히는 Q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러닝을 한 건데, 먼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좀 마이너한 건데, 딥러닝에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테이블에서 스테이트랑 액션을 넣고 밸류를 받았는데, 딥러닝은 이제 아웃풋 레이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다 보니까 스테이트를 넣고 거기에 아웃풋을 액션에 대한 아까 사방향으로 있던 값을 그대로 출력을 시켜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값에 대한 알규멘트를 바로 수행을 하는 계산 편리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편하기 때문에 좀 구조가 스테이트랑 액션이 안 들어가고 스테이트만 넣고 액션 밸류를 바로 뽑아버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자, 이제 큐러닝에 대해서 데이터는 저희가 아까 에피소드를 해서 이렇게 4개씩 끊으면은 스테이트 있고 그 다음에 액션 있고 그 다음 그거에 따른 리월드랑 이제 펑션 있으니까 값이 이제 하나의 데이터가 완성이 된 거죠. 이거를 트래젝토리에 대해서 여러 개에 대해서 4개씩 끊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문제인데 딥러닝 수업을 좀 이제 기초를 슈퍼바이스 러닝 쪽으로 좀 들으신 분의 경우에는 이걸 좀 이해하기 쉬우실 텐데 혹시 이게 제가 설명을 하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따로 딥러닝 기초 강좌 쪽을 좀 참조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까지 설명을 하면 너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선형 회귀라는 문제가 결국은 인풋 여기선 제가 S로 적었는데 S라는 놈을 적고 Y라는 놈이 나왔을 때 이 Y라는 놈이 어떤 값을 나타낼 겁니다. 이거를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딥러닝을 학습시킨다라는 프로세스를 통해서 바꿔나가는 건데 이 바꿔나갈 때 그 주는 아까 슈퍼바이스는 제가 따라가고자 하는 라벨을 준다 했죠. 그 라벨을 저희가 앞에서 받게 되는 리월드 값으로 주는 겁니다. 지금 이게 좀 작긴 한데요. 요 값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저희가 에스티메이션 하고자 하는 요 값을 라벨 값으로 주고 결국 이 딥러닝의 아웃풋이 이 값을 따라가도록 학습을 시키는 건데요. 그래서 기본적인 선형 회귀를 통해서 이제 딥러닝을 학습을 시키고 그 펑션이 이제 잘 정의가 되면은 이게 잘 작동을 할 거다라는 기본적인 아이디어죠. 정말 이제 테이블을 딥러닝으로 바꾸면 된다라는 내용인데 왜 이게 2015년 이후에서나 이제 각광을 받았냐라고 하면은 몇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강학습에 이제 딥러닝을 테이블을 딥러닝으로 바꾸자라는 컨셉은 2000년도부터 해가지고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안 됐던 이유는 결국은 성능이 안 좋아서겠죠. 이게 딥러닝으로 학습을 시킬 때 이러한 문제 뒤에서 이제 다시 이야기를 할 이러한 문제 때문에 딥러닝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그 테이블이랑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값을 안 내주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었고 그거를 이제 딥큐러닝이라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해결을 한 건데 그러니까 딥큐러닝이라는 이제 그 딥마인드 팀에서 15년에 멋지게 이제 해결을 해서 이제 성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거를 실제 할 수 있다라고 보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신경망 발상 문제라는 게 결국 이제 Q 네트워크에 대해서 나오는 그 출력값이 테이블이랑 다르다는 문제라고 제대로 학습이 되지 않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이제 Q 네트워크 결과가 정확하지 못하다라는 문제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앞에 예시에서 에이전트 그 미로 속의 치즈 속의 그러니까 미로 속의 생지 문제를 보시면 되고요. 그 생지가 보는 화면은 이렇게 연속되는 화면인데 거의 비슷한 화면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선형 회귀 문제가 X, Y, 이 문제로 보통 잘 설명을 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이렇게 포인트가 많았을 때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이 빨간 놈입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가 연속되고 들어오는 게 이 파란 놈만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만 가지고 우리가 그 선을 추론할 때는 이 파란색 선으로 추론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 데이터 코릴레이션 문제고 이 문제 때문에 해결의 그 딥러닝 성능이 잘 안 나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신경망 안정성 문제인데 아까 업데이트 룰이 이렇게 그러니까 코스트에 대한 값이 그러니까 딥러닝에서 제가 아까 설명을 스킵했었군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함수의 출력값과 우리가 따라가고자 하는 출력값의 차이를 일종의 함수로 두고 이게 최소화되도록 학습을 시키는 게 딥러닝인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이제 코스트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재밌는 거는 저희가 이 세타라는 놈을 여기 출력값에 의해서 요 놈을 지금 요 놈을 지금 바꿔버리면은 요 놈이 바뀐과 동시에 빨간색 놈도 같이 바뀐다는 겁니다. 저희가 한 스텝 바꾸고 싶은데 두 스텝, 10스텝씩 바뀌어버리면서 이게 함수가 이제 특정 값으로 수렴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난리를 치는 거죠. 이게 신경망 그 넌스테이셔널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딥마인드 팀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컨셉으로 지금 해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썼던 딥러닝 네트워크가 딥러닝 기본 구조에 나오는 제일 기본적인 플리커넥스 네트워크죠. 기본적인 너무 간단한 네트워크를 써서 이게 잘 표현하지 못하던 거를 딥러닝에서는 일반적으로 더 복잡하고 좋은 구조를 쓰면은 이 인풋과 아웃풋 간의 관계를 찾는 능력이 좋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거든요. 더 좋은 놈을 쓰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간단한 게 아니라 더 복잡하고 좋은 구조를
q 네트워크를 써서 추론을 하자라는 내용이고, 실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미지 쪽에서 제일 초창기에 이제 유명했던 알렉스넷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 딥러닝 구조가 구현이 되고 그 구현이 된 게 사람보다 성능이 좋을 수 있다라는 그거를 증명한 첫 번째 모델이거든요. 그 모델을 들고 와서 써서 이거를 더 좋은 표현 능력을 갖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코리레이션 문제를 해결해 둔 게, 차례차례 들어온 데이터가 너무 비슷하면은 메모리에 기억에 뒀다가 여기서 첫 번째, 열 번째, 마지막 번째 이런 식으로 섞어가지고 랜덤하게 학습을 시키자라는 내용입니다. 참 간단한 아이디어지만 이걸로 데이터 코리레이션이 정말 해소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데이터 상관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기서는 랜덤하게 학습시키는 방법을 썼다 이거고요. 딥큐러닝의 이제 넌스테이셔너리 문제, 아까 제가 파란색이 변할 때 빨간색도 변해서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그 다이나믹 프로그램에서 두 개를 최적화시키고 싶으면은 하나 픽스시키고 하나를 이벨루에이션하고 다시 이걸 값을 기반으로 요거를 업데이트를 한다 했잖아요. 같은 컨셉입니다. 하나를 픽스시켜서 타겟 신경망이라는 놈을 만들고 요거를 픽스시켜놓고 요거만 계속 업데이트를 시켜서 한 1000번쯤 뒤에 이게 어느 정도 학습이 됐다라고 싶으면은 이거랑 카피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이게 또 업데이트가 되죠. 그럼 또 이거를 픽스시켜놓고 이것도 다시 업데이트 시키고, 이 컨셉을 통해서 제가 여기서 신경망 모델 완화라고 적었는데요. 신경망 이거를 그러니까 완전히 풀지 못했지만 완화를 시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을 하는 모습을 이 방법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DQN 이제 15년도 논문에 나온 수도 코드가 나오는 건데, 앞에 말씀드린 컨셉이랑 방법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 나중에 차분히 실제 구현하실 때 이걸 보고 차분히 구현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마리오나 그 아타리 블록 게임이나 그게 다 이 방법으로 구현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방법, 그래서 지금까지 딥러닝이 강화학습에 어떻게 쓰였냐, 강화학습 프레임워크에 있어서 밸류 펑션이라는 놈을 잘 에스티메이션하는 게 키포인트인데, 그 펑션을 테이블로 일일이 하기 힘드니까 딥러닝이라는 잘 표현하는 다른 방법을 써서 들고 와서 표현을 한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QN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강화학습에 대한 이론, 그러니까 기본적인 동작 과정은 한번 끝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은 뭐냐라는 겁니다. 뭐냐면은 이제 그냥 끝내기 좀 아쉬워가지고 이제 요즘 연구 동향이 뭐냐 이런 내용인데요. 아까 제가 밸류 이게 잘 학습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본 컨셉은 이게 잘 학습이 됐으면은 그럼 이거는 그럼 또 학습시킬 수 없냐라는 컨셉인데, 자세한 내용은 하지는 않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대신 보시면 왼쪽이 지금 DQN 기본 논문이고요. 얘도 근데 지금 잘 피하고 있죠. 여기 떨어진 놈을 피하는 거거든요. 얘가 떨어지고 있는 포인트가 리월드가 여기 위에 되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은 아까 말씀드린 폴리시를 아르규멘트로 쓰지 않고 그것도 함수 학습을 시키는 걸로 했을 때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리월드가 지금 여기는 뭐 한 30 정도인데 여기는 한 70 정도.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DQN 오늘 이론해서 기본적인 동작 과정 다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폴리시 관점에서 이제 그것도 학습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일반적으로 밸류 방법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더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세션 3는 하다 보니까 좀 말이 빨랐는데요. 일단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세션 3는 좀 앞에 템퍼럴 디퍼런스랑 내용이 겹치기도 하고 좀 예제 위주여가지고 좀 빠르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혹시 질문 네, 진행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저기, 네. 먼저 말씀드릴 게, 저 오늘 이제 네트워크 세션까지 다 잘 지키고요. 그 다음에 혹시 오늘 하시지 못하는 질문은 저 오른쪽에 제 메일 주소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하는 한도 내에 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까 포즈메이크 게임을 큐레터프로 해결할 때 이제 머신러닝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한 개의 약간 함수를 수렴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포즈메이크를 보면은 도미나리시스를 사용해도
답이 두 개가 나오는 루트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그냥 학습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정도로 하고 두 가지가 모두 정답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아예 없는 건가요? 네,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경로랑 우측으로 우측으로 가서 내려오는 경로랑 그 사실 이동 횟수도 똑같고 마지막에 갖는 그 리워드도 똑같지만 실제 학습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낮은 호스트에서 굉장히 낮은 수의 차이 오차 때문에 한쪽이 정답이 되고 한쪽이 이제 오답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실제로도 그렇게 학습이 될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두 개를 동시에 뭐 여러 가지 루트를 정답으로 인정해주는 그런 류의 네트워크가 있나요? 혹시 그런 일단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 경로는 7칸이 됩니다. 파란 경로는 6칸이 됩니다. 한 칸의 차이가 나죠. 한 칸의 차이가 나는데 밸류가 에스티메이션이 동일하게 1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가치, 실제적인 가치를 다른 칸수를 가지고 있는데 밸류가 에스티메이션이 잘 안 돼서 안 되는 이 기존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디스카운트 팩터를 통해서 실제 거리에 대한 그 차감을 준다라는 내용이 이 페이지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한들 뭐 예를 들어 여기 한 칸이 더 있다라고 해볼까요? 여튼 이 위치에서 비슷한 리월드를 갖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두 패스 다 정답이지 않냐라는 그런 이제 식의 방법도 있지 않냐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이 있는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원래 빨간색으로 이제 확률적으로 나타내는 거 말고 그냥 우측으로 두 칸 이동한 다음에 아래로 쭉 내려가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사실 그 이동 칸수는 같잖아요. 근데 이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어쨌든 포스트 펑션에서 결과값 모아서 이제 차이가 있어서 한쪽은 정답 처리가 되고 한쪽은 오답 처리가 될 텐데 그 이런 결과 어쨌든 리스트는 실제로는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두 개를 모두 정답으로 출판 뭐 그런 류의 네트워크나 알고리즘이 있는지 그거에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패스잖아요. 이패스일 경우에 제가 지금 예시를 들다 보니까 이 두 개 값이 다른 거지. 첫 번째 이슈는 그 이 패스 올바르게 학습이 된 그 네트워크에서는 이 추정이 된 지금 값이 없네요. 이 Q 테이블이 제대로 추정이 됐을 때 이 값과 이 값은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거다라는 게 결국 얘가 이쪽으로 갔을 때도 얘도 이쪽으로 가는 값이 더 클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잘 학습된 것은 동일한 리소스를 사용한 패스는 동일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비슷한 포스트펑 밸류를 나타내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게 동일하게 그러니까 비슷하지 않으면은 그건 뭔가 잘못됐다는 거고요. 그럼 이제 동일한 값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아규멘트를 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높은 놈을 선택을 하게 되는데 아까 앞에 보면은 유리디로 해가지고 랜덤 변수 주고 이제 살짝 그 익스플로레이션 할 수 있는 여지를 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냥 이 패스가 정답이다라고 룰을 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지금 주성님이랑 조금 저기가 있는 이해 차이가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또 완전히 거의 동일한 그런 그러니까 다른 패스인데 거의 동일한 리워드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 여러 개 패스가 그럴 경우 어떻게 되냐 이런 이제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그럴 경우에는 아웃풋 자체가 그 모든 패스에 대해서 리워드 순으로 그 오더링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으면 1등, 2등이 사실 똑같은 리워드이기 때문에 1번이나 2번이나 상관이 없고 그 패스 나머지를 다 선택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다 갖고 있는데 컴퓨터가 1번 1등만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1등에서 5등까지 선택할 것인지는 이제 프로그램에서 조율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에 대한 예, 답변이 되셨나요? 혹시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또 질문 받겠습니다. 예, 여기 두 분 질문 받겠습니다. 예, 세 분까지만 받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그 96페이지에서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96페이지에서 그 학습 신경망이랑 타겟 신경망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이 이해가 하나 안 됐고요. 그리고 해결책 3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을
해결책 1, 2, 3을 다 합쳐서 푼다는 것인지 아니면 종류가 3가지 있어서 선택하면 된다는 것인지 그 두 개가 궁금합니다. 먼저 후차 먼저 말씀드릴게요. 1, 2, 3 한꺼번에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수도코드에 보면은 지금 디스카운트 팩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메모리에 스토어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그 큐펑션 자체가 지금 RS에서 정의가 되어 있고요. 3가지 함수만 다 사용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거를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존에 단순히 바꿨을 경우에 이 두 에스티메이션 값이 다릅니다. 근데 신경망에서는 보통 요 세타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세타가 지금 세타인데 여기는 세타 해시죠. 뭐냐면은 신경망이라는 게 결국 여기서 웨이트들이 있고 웨이트들이 전부 다 여기 곱해지는 건데 그 웨이트를 하나의 신경망을 붙이는 웨이트를 모아놓고 그거를 하나의 그 타입 1은 세타, 타입 2는 세타 2라고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서 솔직히 보면 이게 지금 이거랑 같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의 값에 대해서 아웃풋이 라벨이랑 대해서 같게 해주려고 이게 정답이다. 그러니까 너는 이 정답을 따라가라라고 얘를 바꿔주는데 얘를 바꿔줌에 따라서 라벨 정답이라고 주는 얘까지도 같이 바뀌었던 겁니다. 너무 변동폭이 크다라는 거죠. 그 원래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큰 어느 한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작점부터 조금씩 계속 찾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너무 커버리니까 이쪽으로 가야 될 게 갑자기 뭐 엉뚱한 데로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신경망이 특정 포인트로 수렴이 안 됐던 건데 그러면은 이게 변하는데 이게 변하는 게 문제니까 그러면은 고정시킬 놈을 놔두고 동일한 그러니까 신경망 1, 신경망 2를 만들어서 이거를 고정을 시키고 처음 한 1000번째 정도를 얘를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얘는 어느 정도 그쪽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 수렴이 됐다는 판단이 들면은 얘를 동일하게 얘를 카피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업데이트는 얘도 마찬가지로 됐지만 얘가 변함으로써 얘 수렴하는데 방해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업데이트 시키고 또 얘를 고정을 시켜놓고 다음 또 한 1000번을 얘를 돌리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수렴을 시키려니까 어려운 거를 하나를 픽스 시켜놓고 수렴시키고 그 다음에 픽스 시켜놓고 얘 바꾸고 얘 또 픽스 시켜놓고 수렴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포인트를 찾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해결책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다음 질문 해주시죠. 네. 그 Q 테이블을 이용한 러닝에서요. 이거 보면 이제 몇 페이지인가요? 84페이지를 보면 그 테이블에서 에이전트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하면 그 리워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지를 학습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이제 테이블에서 그 모든 테이블에서 그 리워드 밸류를 뽑게 되잖아요. 80, 85, 83인 것 같습니다. 예. 네네네. 그 여기에서 그 이제 Q가 S와 A에 대해서 모두 그러니까 S의 모든 위치에 대해서 밸류를 뽑아 학습을 하게 되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모든 S에 대해서 터미널 스테이트를 제외하고는 액션에 대한 밸류를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에이전트가 S의 어떤 특정 위치에 있을 때 거기에서 어디 방향으로 가면 리워드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게 되는지를 이제 리터레이션을 돌면서 학습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 98페이지 보면 이제 DQ 러닝에서 보면 아웃풋이 S는 그 왼쪽에 있는 그 96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아니고 97페이지일까요? 그 차이 이것도 아닌가요? 아예 이 페이지 맞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왼쪽에 있는 네트워크를 보면 그 아웃풋이 어떤 그 리그레이션된 밸류 하나인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또 왼쪽에 있는 테이블은 그 네 가지 취할 수 있는 액션에 대한 리워드를 아웃풋을 뽑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 그 S 테이블의 모든 테이블에서 위치에서의 리워드는 뽑지 않게 되는 거 같는데 맞는지?
아까 그 테이블에서 말씀드린 하나의 포지션에서 액션 4개 나눠가지고 모든 값을 구하던 거는 오네트 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테이블 위에서 4개로 나눠놓고 그 값들을 전부 다 업데이트를 하고 있긴 한데 실제 테이블에 대한 값을 평가를 할 때는 저희가 큐밸류로 평가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스테이트랑 액션에 대한 정보를 넣고 그 위치에 있는 값을 우리가 불과해서 참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제안된 거는 마찬가지로 스테이트랑 액션을 넣고 이 한 스테이트의 4칸 중 하나에 위치하는 값을 리그레이션으로 해서 구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컨셉으로 갔던 거고요. 큐테이블을 그대로 대체를 한다고 하면 이게 정확히 동치인 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큐테이블에서도 저희가 업데이트를 할 때 결국 이스피란스를 업데이트를 할 때도 저희가 큐밸류로 바꿨던 게 스테이트에 대해서 액션에 대한 리월드가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그 밸류, 그러니까 스테이트 밸류 펑션에서 스테이트 액션 밸류 펑션으로 바꾼 이유도 액션이라는 게 디펜던트 하기 때문에 저희가 바꿨단 말이죠. 큐 테이블도 원래 스테이트 넣고 액션 넣고 그거에 따른 값을 우리가 하나씩 받아와서 그냥 비교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구조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이제 딥러닝에서 계산을 할 때 보면은 인풋이 일단 두 타입이 들어가면 안 좋고 그래서 인풋 하나 딱 놓고 스테이트 액션에 이렇게 밸류를 그냥 뽑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뽑고 아르규멘트를 아웃풋 벡터에 그대로 눌려버리면 좀 더 편하다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다른 측면도 있긴 한데 뭐 현실적인 측면도 좀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제가 설명이 좀 모자랐는데 자세한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하시죠. 네,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한 분만 더 질문 마저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나고선 시간이 있으니까 스피커분이랑 같이 더 자세하게 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질문은 지금 그 데이터가 격자식으로 돼갖고 이제 에이전트가 이렇게 이동하는 아까 샘플에 보여주신 게 네, 이렇게 되는 그 테이블에서 치즈나 뭐 이런. 포션 레이크 같은. 근데 실제 실제 데이터는 뭐 보면 이렇게 아타리 게임이나 이런 거는 지금 이미지를 찍어서 순간순간 이미지를 찍어서 그걸 좀 넣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격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액션이 정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그 날아가는 액션을 어떻게 다 정리하고 처리를 하는지.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뭐냐면은 파셜리 NDPS 모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파셜리 NDPS 모델을 스테이트 1,1이라는 위치를 뒀고요. 이게 옵저베이션이라는 그 생지가 실제 그 위치에서 보는 이미지. 게임의 경우에는 어떤 바가 이렇게 있는 위치에서 보는 그 게임 화면이 되겠죠. 그 화면이 바로 옵저베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계속해서 풀었던 문제는 이 위치에서 스테이트에서 어떤 이미지를 봤을 때 그게 이 1,1이다. 어떤 이미지가 들어왔을 때 1,1이다라는 이 프로버빌리티 옵저버블이 1이라고 가정을 하고 봤던 거고요. 원래 현실 문제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이미지로부터 이 스테이트가 내가 1.1인지 어떻게 알 거냐. 결국 그 질문이신 거잖아요. 그 문제도 이게 일단은 확률이 있어서 확률 계산을 하면은 좋은데 그걸 일단 확률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파셜리 NDPS 모델도 마찬가지로 익스피리언스를 잔뜩 넣어가지고 경험을 할 경우에 이 인자가 인바이러먼트에서 리월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관여를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화학습의 학습 방법이 모델에 따라가는 이유는 이 모델을 우리가 아느냐 모르느냐로 제가 정리를 했잖아요. 그럼 모르면은 이 모델 속에서 동작을 하는 확률론이 어떻게 되냐 그걸 경험을 잔뜩 해가지고 추론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인바이러먼트도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이미지로 들어오는 걸로 실질적으로 인풋을 넣고 아웃풋에 액션을 조고해가지고 잔뜩 학습을 시킬 경우에 이 이미지가 스테이트 1.2다라고 추론하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로 강한 신경망의 학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요. 이 프로버빌리티 오브 옵저버비가 프로버빌리티 오브 트랜지션이랑 스테이트 간의 변화에 대한 그 확률이기 때문에 환경 요소예요. 환경을 모른다는 거죠. 그럼 그 환경에서의 최적의 방법은 그 환경에서의 움직이는 그 특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경험을 통해서 그 테이블이나 아니면은 뭐라 해야 되지? 그 테이블이나 그 큐 네트워크 이런 걸 통해서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그 이미지가 이제 시차를 통해서 쭉 찍히면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에는 그 공의 약간씩 그 움직임이 네. 그게 이제 계속 이터레이션을 돌리면 학습이 돼갖고 큐 테이블에 그 모든 궤적이 큐 테이블에 다 쭉 업데이트가 된다. 네, 맞습니다. 정확히는 이제 큐 테이블보다는 큐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뭐 추론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를 쉽게 생각하시면 큐 테이블을 그냥 다 일일이 업데이트한다고 생각하시면 요게 아타리 게임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연속되는 이미지인 건데요. 요 이미지를 생각을 하시고 아까 마지막 장에 제가 알렉스넷을 말씀을 드렸던 게 있거든요. 여기서 조금 제가 시간상 빠르게 넘어갔던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보여드린 스크린 4장을 합해서요. 알렉스넷의 인풋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환경을 모델을 하실 때 에이전트가 환경 내에서 이걸 내가 스테이트가 1,1이다라고 그 정보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센서를 통해서 이미지를 통해서 그림을 찍고 그 그림을 통해서 내가 이걸 거다라고 가정을 한 건데 오늘은 내가 이걸 거다라는 게 내가 이거다라고 그 프로버빌리티 1로 제가 확정을 하고 갔던 거고요. 실제 문제에서는 이미지를 이렇게 놓고 출력 액션을 해서 신경망을 학습을 시키고 이 신경망 속에 그럼 이게 스테이트 1.1일 거냐? 라는 그 궁금증도 이 결과를 통해서 이 내에 정보가 학습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구현 측면에서는 여기 이미지 넣고 여기에 액션에 대한 의견을 주는 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이론이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준비된 일단은 이론 강의는 기초 이론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아마 다음 시간에 간단한 카트폴 이그젬플을 직접 코딩해 보시고 그것들이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 아마 단계별로 보시면은 오늘 배우신 그 여러 가지 그 환경을 정의하는 요소들 그리고 학습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시간이 많이 딜레이 되긴 했는데 4시 15분까지 저희가 쉴게요. 커피도 아까 되게 많이 드셔가지고 제가 리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커피도 드시고 그리고 쿠키는 사실 저희가 하나씩만 준비했어요. 그래서 아까 못 드신 분들은 가서 쿠키 하나씩 더 드시고 15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거의 3시간이나 되는 시간 동안 그 기초이론 전반에 대해서 다뤄주신 주성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